예, 안녕하셨습니까? 더위가 가까이 온 초여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네요,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시국미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과 점심을 먹고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양회동 미카엘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돌아가셔서 속상하다, 안타깝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인데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외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내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는 입장을 외유내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외유내강에서 안으로 우리 국민들을 향한 강경한 정부의 태도를 대표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건설 노조 노동자들을 건설 폭력배들이다 라고 지목을 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이 건설 노동자들처럼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당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하고 있는, 돈 받고 없던 일로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대표적인 외유내강의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 관련된 정부 조직에서 장관이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건설 현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 노조를 기소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뭐냐면 이 건설 노조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다시 말하면 사적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건설업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런 혐의를 두고 건설 노동자들, 노조 활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소환해서 계속 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압박 중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유서를 쓰고 양회동 미카엘이라고 하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지난 노동절이죠, 5월 1일 날 분신을 하셨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요. 이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과 건설업자를 협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건설노동조합이 폭력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키도록 강요했다는 것,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힘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킨 다음에
노조 간부들은 일도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비라고 하는 월급 형태를 건설업자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혹은 상근 노동자가 아닌 상근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특별한 형태의 일을 하지 않은 무노동 임금을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현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씨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최재형 씨가 직접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기 건축 업무를 맡깁니다. 이 이삼성이라고 하는 건축업자는 일군 예를 들면 뭐 삼성, 현대 이런 건축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라파엘 건설이라고 하는 전문 건설업체에 일을 또 맡깁니다. 뭐 벽체만 세울 사람, 화장실 만들 사람, 전기 공사할 사람 이런 데다 맡깁니다. 그러면 라파엘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전문업자는 박 반장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박 반장은 자기가 아름아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장할 사람, 뭐 전기 배선할 사람 등등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최재형 씨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인 돈이 100원이었다면 그 100원이 이 삼성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는 얼마가 갈 것이며 그 중에 라파엘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전문업체는 또 얼마가 갈 것이며 그 다음에 박 반장에게는 돈이 얼마가 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박 반장이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가 지급될 것인가. 이 최재형 씨가 지급한 돈 100은 맨 나중에 꼬리의 맨 끝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중에 얼마가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청으로 가면서 처음에 지급했던 돈은 중간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점점 흡수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일부만 가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5분의 1, 6분의 1, 예를 들면 28만 원인가요? 26만 원인가의 철거 비용이 책정이 됐는데 일정 구역, 일정한 크기를 철거할 때 마지막에 철거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돈은 단돈 4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중간 과정에 하청을 주면서 중간 과정에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건설업계는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중간에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첫 번째, 고용은 누가 하느냐? 일을 시킨 사람이 있을 텐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을 도대체 누가 고용한 거냐? 최재형 씨가 고용한 거냐? 이삼성이 고용한 거냐? 라파엘 건설이 고용한 거냐? 다 아니에요. 아무도 고용을 하지 않아요. 상시 고용,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잖아요. 건설업계는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만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하청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고용한 거냐면 노동자들이 맨 끝에 있는 반장님하고 1대1로 그냥 사인 간에, 개인 간에 거래를 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 고용을 이렇게 맨 말단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임금을 꺾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과정에서는 그런 불법 사유가 없느냐? 어디서부터가 불법이냐? 이 전문 건설 업체까지만 최재형 씨의 일이 가게 돼 있고 이 업체가 사실은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꼬리를 타고 내려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글쎄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안전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삼성이 지는가? 라파엘 건설이 지는가? 아니요. 임금과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안은 이 건설업자들의 민원, 불편한 거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노동자 몇 죽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뭐 법대로 해라, 직접 고용해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 건설업자들의 민원 처리를 해주는 정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노조 탄압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 보내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인가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건설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연약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 협상을 하는 거죠, 회사와. 저 신부님이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업자들이에요. 자, 건설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직접 고용의 형태로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 안전시설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인력 양성,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원가가 얼마입니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직접 고용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건설 노조가 생겼고 민주노총선에 건설 노조가 있고 이 건설 노조 안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인가? 임단협의라죠. 임금 및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노동자들의 모임인 노조와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모임인 건설업자들 간에 두 단체 간에 단체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자와 노동조합이 협상을 해요. 거기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차별 없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자, 그런 약속에 기반해서 노동조합은 새로운 건설 사업이 시행이 되는 곳이면 찾아가서 우리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을 여기에 써주십시오라고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폭력적인 취업 알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 소위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 노조가 아니라 건설 노조의 명칭을 쓰는 조폭들이 많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건설업에 이제 조폭 나오는 영화 보면 건설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건설 노조의 노조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회사는 이것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의해서 회사는 그럼 당신네 노동자를 당신이 관리해 주시오 라고 하는 명목 하에 일을 하지 않지만 건설업에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지만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조 전임비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되고 혹은 상근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을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임금 및 단체 협상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업계의 상식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 삼은 거죠. 자, 돌아가신 양 미카엘 교우님에 대해서 현장 소장, 실제로 이 현장 소장들은 건설업자들이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건설업자들이 고용한 현장 소장들도 건설업계에서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다 라고 탄원서를 다 제출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현장 소장들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경찰과 검찰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일까? 건설업계의 노조가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일부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귀족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 행세를 하는 위선적인 세력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작년에 운행하시는 그 뭡니까? 큰 차를 몰고 물류를 나르는 화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돈 많이 벌면서 어디서 약자 행세를 하는 저런 거짓된 것들을 무릎 꿇혀야 된다라고 했죠. 포갑적이었어요. 이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 노조가 다 그렇고 그런 조폭 같은 무리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신문들은, 보수 신문들은 또 열심히 그걸 받아쓰고 자신들이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 것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건설업자가 조폭이 연루되어 올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협박을 당할까? 이것은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 노조가 이런 협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건설 노조와 무늬가 비슷해 보이는 일부 폭력배들이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협박을 당하느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질 않아요. 왜? 하청을 주니까 처음에는 최재형 씨는 100만 원을 줬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줄이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원청이라고 하는 이삼성씨나 전문 건설업체는 그래? 너 나랑 일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면 말단에 있는 하청업자들은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계는 일정한 건물을 많이 10층짜리를 지었을 때 지하나 1층 위쪽으로는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 임금으로는 그 돈을 받고는 한국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게 되는데 이들은 저임금과 그리고 현실적인 노동법상으로는 미등록,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고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설업자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을 정부는 바꾸지 않아요. 왜? 건설업자들이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구조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감독하고 바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의 현실이 이러한데 그런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을 향해서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원칙에 따라서 너네는 범죄자야 라고 노동조합을 몰아붙이면서 수사권을 발동하는 이 현실이 협약, 서로 논의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자본주의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정부기관이 강제하고 압박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전체의 이득은 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추락하고 있어요. 이 어이없는 정부 때문에. 제발 법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수사기관이 당신들이 제발 법을 지키세요. 법을 너무 지키지 않아요. 국민의 기본권인 집시법에 대해서도 지금 해 떨어지면 어두우면 위험할 것 같으면 너네 모이지 마라. 기본권을 지금 침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게 법무부예요. 자, 잔인한 사실은요. 너무나 잔인한 사실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면 작년에 화물연대도 그렇고 올해 건설노조도 그렇고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잔인한 사실인데 이것이 여론 조작이다. 지지한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다. 이런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우리 교우, 한 교우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자본의 편에 서는 그 돈을 향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사람을 몰아붙여서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얻고 권력을 얻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슬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길어서 힘드셨을 것 같네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